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방사선이 있는가라는 건데요. 도움 말씀 주실 과학 전문 기자 김진두 기자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방사능을 이해하려면 방사능이 어떤 거인지부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방사능 그리고 방사선이 있잖아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방사능, 방사선 많이 헷갈리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방사성 물질과 방사선, 그리고 방사능입니다. 모든 물질들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물질들은 들뜬 상태가 되고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에너지의 일부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안정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럴 때 바깥으로 내보내는 에너지가 전자파나 또는 입자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나오는 에너지를 방사선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사선이 나가는 정도를 방사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구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네. 전구는 빛을 내지요. 빛을 내는 전구가 방사성 물질이 되고요. 빛이 방사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밝기를 지니냐가 방사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방사능이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방사선은 인공 방사선과 자연 방사선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자연 방사선은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존재해 왔는데요. 태양과 천체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우주 방사선이 있고요. 땅속에 묻힌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광물질과 토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각 방사선이 있습니다. 또 생선, 버섯, 조개, 나무 등의 생물에도 극히 미량의 방사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를 모두 합치면 세계인이 받는 자연 방사선 양은 1인당 연간 약 2.3mSv 정도입니다. 인공 방사선은 공항의 보안 검색 장치나 엑스레이, CT 같은 의료용 장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인공 방사선의 대부분은 의료 방사선으로 우리 국민이 받는 의료 방사선의 양은 1인당 연간 약 1.4mSv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활 속에서 방사선에 늘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인공방사선과 자연방사선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분만을 할 때 인공 분만을 할 때도 있고 자연 분만을 할 때도 있잖아요. 자연방사선은 가만 놔둬도 어린아이가 나오듯이 방사선이 가만 놔둬도 나오는 애고, 인공방사선은 우리가 나오라고 명령을 할 때마다 나오는 애들을 인공방사선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종류고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다 똑같습니다. 자연 방사선 그리고 인공 방사선의 영향력이 같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또 방사능 물질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되진 않았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환경 방사선량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킨스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전국에 128개의 방사선 감지기를 설치를 해서 국가 환경방사선 자동 감시망을 구축해놨습니다. 이 정보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고요. 또 스마트폰용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기가 있는 지역 또는 알고 싶어하는 지역의 환경 방사선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부터 볼까요? 네, 서울 지역을 보시면 환경 방사선 양이 시간당 100나노시버트가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특히 속초, 동해안 쪽으로 가보면 속초의 경우는 무려 180나노시버트가 나오고요. 반면 제주도 지역은 80나노시버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암석의 차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지형은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요. 화강암 안에는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우라늄은 자연 붕괴를 하면서 라듐을 발생을 시키고요. 그 라듐이 또 방사성 기체인 라돈을 발생을 시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인 라돈 수치가 국제 평균보다도 높은데요. 반면 현무암 지질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는 내륙 지역보다도 그 방사성 수치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 방사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방사선 노출을 좀 우려를 하다 보니까 검사나 또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의료용 방사선의 경우 피폭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신체 어느 부분에 어떤 검사 장비를 썼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영상을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병원에서는 인체 내부의 질병을 확인하기 위해 인체 투과력이 좋은 방사선을 사용하는데요. 의료용 방사선 노출량은 얼마나 될까요? 가슴 엑스레이는 0.05에서 0.1mSv 정도로 가장 적고요. 위장 조형 촬영은 2.6mSv입니다. 또 흉부 CT는 8mSv고요. PET-CT라 불리는 전신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은 13에서 33mSv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료 방사선 위험은 없는 걸까요? 사실 방사선은 양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지 방사선 자체를 맞았느냐, 우리 몸에 방사능 물질이 있냐 없냐 그거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병원에서 받는 방사선 검사, 예를 들어서 CT 검사 같으면은 방사선이 우리 몸을 통과하고 지나가고요. 우리 몸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 양도 10mSv 이하로 매우 적고 질병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의료 방사선에 대해서 과도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용 방사선은 짧은 시간에 특정 부위에만 받게 되므로 비교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요. 하지만 최근 CT 검사의 증가에 따라 피폭량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검사 시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에 여러 부위를 동시에 촬영한다거나 또는 중복 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 그만큼 피폭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방사선 검사 건수가 2011년도에 4.6회, 그리고 피폭량도 1.4mSv 정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검사인지 확인하고 또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